네,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슬그TV 주식 고용건입니다. 오늘은 밖에 눈이 오네요. 이제 진료 끝나고 있는데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요즘 골수 줄기세포, 말하면 골수죠. 골수 흡입 농축물, 비맥이라고 많이들 알려주셨는데 제가 떠드는 것보다는 비맥을 신유기술 통과시킨 장본인이 오셔서 설명이 더 정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최동식 교수님이시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골수 흡입 농축물을 환자의 무릎 관절염에 도움이 되자 신유기술 통과시킨 장본인이시고 여기는 이제 지방줄기세포, 지방 SVF라고 해서 기질혈관 분해를 통해서 이번에 신유기술을 넣으신 분이라 이 두 분의 대가들 모시고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해서 모셨습니다. 교수님 비맥을 골수 흡입 농축물을 하시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세요? 예, 그 정형외과 의사로서 이제 무릎 환자들을 많이 이제 보다 보면 결국에는 퇴행성 관절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연골 상태가 안 좋아지고 관절이 기능을 못하면서 결국은 이제 인공관절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는 인공관절 하기 전까지 그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는 동안 어떻게 하면은 이 나빠지는 시간을 좀 줄이거나 혹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저와 비슷한 연구를 하시네요.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은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결국 염증이 오지 않습니까? 네. 염증이 오게 되고 염증 속에는 그 연골을 손상시키는 나쁜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는데 저희가 잇몸에 염증이 있어도 놔두면 뼈가 녹는 것처럼 그걸 방치하면은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오래 사시기 때문에 물론 인공관절 좋은 수법의 좋은 치료가 하나지만은 좀 속도를 늦추고 대신 늦추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통증을 이렇게 없애주는 방법, 그런 데서 하신 거죠. 네. 처음 연구하게 되시게 된 게 언제 연구하셨습니까? 처음 이제 줄기세포에 대해서 연구한 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저 역시도 SVF와 이제 비맥들을 이제 해왔었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좀 더 현장에서 바로 사용을 하고 좀 더 저희 그 수술하는 입장에서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비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 비맥 쪽을 좀 선택한 거고, 사실 이번에 이런 신유로 기술로 이제 통과된 부분은 그 비맥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런 성장 인자들 혹은 염증 전구세포,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그러니까 연골 재생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 관절염의 그런 염증 상태를 조절해주고, 오히려 그런 줄기세포는 그 자체로 연골을 이제 재생한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요즘은 오히려 더 환경을 좀 더 면역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으로서 또 이런 면역 관련된 세포들을 불러들인다든지 혹은 줄기세포를 더 많이 생성시킨다든지, 그래서 그 환경을 좋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관절염 하면 연골 재생만 생각했지만 이게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관절염이 연골만 문제된 게 아니라 주위 환경들이 문제된다고 하잖아요. 환경들, 그리고 그 연골 밑에 뼈도 문제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맥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의사들이 접근하기 쉽고 환자가 접근 쉽거든요. 쉽게 뽑을 수 있고 뽑는데 한 2분이 뽑잖아요. 뽑고 농축도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치료의 기전은 관절 밑에 염증이 있으면은 결국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물질은 많은 좋은 세포들이 품어있는 인자들, 파라크리 이펙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수를 뽑아서 농축을 시키면 중간에 뜨는 한 6배 농축하면 중간에 뜨는 좋은 단핵 세포들이 있고, 그 세포들은 핵이 있기 때문에 좋은 물질 품어내고 그런 게 들어가서 염증을 가라앉혀서 관절의 속도를 늦춰주고 통증 완화시키고 연골을 강화시키는 그런 논리. 데이터는 뭘로 하셨던? 일단 근본적인 데이터는 제 개인 연구는 아니고요. 상당히 레벨이 높은 디 논문들과 또 비교 논문들 해서 총 12편의 이제 논문과 근데 그 중에 이제 3편은 우리 미세골절술 같이 하는 그런 임상이었고, 나머지 9편은 순수하게 비맥으로만 인젝하는 그런 걸로 됐고, 그래서 사실 마이크로 프랙처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신의료기술에서 이발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졌고, 네, 혹은 그 매니섹토미 하는 경우 있잖아요. 연골판을 다듬는 경우, 그것은 크게 비맥의 성질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관절경으로 반환사 연골판을 정리해주면서 주사해주는 건 가능합니다. 관절경 시술을 하고 뭐 대브리만 같은 게 좀 정리하고 하는 건 문제 없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신유기술 방금 말씀한 것처럼 신유기술은 뭐 외국 논문 좋은 논문을 비교해서 저희가 신유기술 신청하면 한 8개월 정도 걸리죠. 작년 7월에 통과된 거죠. 6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 하여튼 엄청나게 파괴력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네,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리고 TV 주식 고용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찍는데 최 교수님 바쁜데 감사드리고요. 옆에 있는 김용사 원장님은 저하고 이제 지방줄기 세포 정확한 명칭은 어떻게 되죠? 그 영어로는 스트로말 바스큘라 프랙션이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이제 기질 혈관 분해기라고 합니다. 기질혈관 분해. 예. 그래서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지방 조직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포함한 여러 세포들이 들어있는 녹축이라고 했습니다. 비맥은 골수, 뭐 쉽게 말하면 골줄기세포, 여기는 지방줄기세포 SVF라는데 이 농축액의 공통점은 좋은 인자를 품어낸다는 거예요. 그죠? 차이가 있다면 비맥은 액체 성분이고 여기는 지방을 걷어내고 고체 세포를 가라앉히는 그런 차이인 거고요.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가 주로 연구했던 건 비맥을 많이 연구했던 거죠. 10년 전부터 비맥을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무릎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 그룹에서는 허리에도 시도해서 허리에 있는 블랙 디스크에서 디스크의 검기 변한 거에 넣기도 하고, 그 이유가 좀 간단하고 또 농축액이 키트가 개발되면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SVF는 아직까지 논문을 보면은 주사제는 나왔더라고요. SVF는 과정이 복잡해요. 비맥은 뽑아서 농축하면 되는데 SVF는 뽑는 데도 한 30분 정도 걸려요. 제 기억 걸리고, 그걸 가지고 의료인들이 그걸 다 녹여내고, 또 그때 콜라겐제도 유효성이 독성이 없어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 못하는 거예요. 일반 의사분들이 접근하기엔 비맥이 편할 거고, SVF는 일반 의사분들이 접근하기엔 좀 어렵고 시설의 대학도 차이점.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10년 전에는 비맥이 주로 가다가 최근의 연구들이 SVF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비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과줄기가 적고 SVF는 중과줄기가 많기 때문에 연골체계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고, 비맥이나 여기에 차이 공통점은 둘 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비맥 같은 경우는 아마 KL 그레이드 2, 3, 그다음에 ICL 3 프로 돼 있는 건데 제대까지 안 되는 거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 하니까 경험이 어떠신 것 같아요? 네, 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의료기술 전에 제한적 의료기술이라고 해서 그 한국보건의료원에서 신의료기술 전에 어떠한 치료 방법이 있을 때 이게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이 있는 걸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저희 연세사랑병원에서 그 환자를 모집해서 제한적 의료기술로서 그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주사가 아니고 이제 관절경을 이용한 치료에서 그 단순 관절경만 한 환자군과 그리고 지방줄기세포를 함께 이용해서 치료한 환자군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통증 지수라든지 연골 재생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는데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효하게 지방줄기세포를 쓴 군이 통증도 적어지고 연골 재생도 MRI 같은 것을 봤을 때 재생이 잘 된 것을 보았습니다. 둘 다 좋은 치료법 같아요. 좋은 치료법인데 차이는 비맥이 환자분들이 조금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는 거, 그리고 의사들도 용이하다는 게 있고, SVF는 조금 환자들이 조금 채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병원 입장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과정. 둘 다 치료 경험은 제가 물어보겠지만 괜찮다는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줄기세포가 많이 좋아질 거예요. 자기 걸 농축하는 걸 뿐만 아니라 자기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시도 열릴 것 같은데, 그런 건 차후에 얘기하고, 오늘 제가 이 두 분의 대가를 모시는 경우는 여기도 이제 신유기술을 비맥을 시켰고, 여기는 저랑 같이 이제 SVF를 신유를 넣고, 직접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야 이게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제가 모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비맥을 신유를 통과시키는 우리 최 교수님, 그다음에 SVF를 신청한 우리 그 김용사 원장님의 치료 경험담을 좀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치료할 때 어떤 인상이 남은 환자분 계셨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카티스템이라든지
혹은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긴 했지만 인보사라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 약이 있는데요. 이제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그런 효과. 하지만 반면에 이제 인보사는 그 무릎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퇴출이 돼서 안타깝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비맥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비맥은 이제 재생 개념보다는 그런 급성 그 염증성으로 무릎이 많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극심한 그런 환자들한테 염증을 줄여주고 그런 환경을 좋게 만듦으로써 환자의 만족감을 심어주고 또 퇴행성으로 자꾸 안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정형외과 전문의가 환자분의 무릎 상태 KL 그레이드 1, 2, 3 중에서 2, 3에 해당하고 ICRS도 정확하게 3, 4에 해당하는 그런 적절한 적응군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환자분의 상태가 지금 염증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서 그래서 그 화학적 반응에 그 역할을 하는 비맥을 넣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딱 봐도 물리적으로 마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비맥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공관절 해야 되는 거 맞나요? 예, 그건 인공관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환자를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정형외과 전문가가 정확하게 이제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카티스템은 다 아실 거예요. 제대열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건데 한때 히트를 쳤는데 물론 좋은 치법인데 일단 비싸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카티스템의 문제점이 이게 접착제를 붙이는데 이게 잘 안 붙으니까 파버리잖아요. 그래서 연골 밑에 있는 뼈를 다 파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연골로 나오는 뼈가 다 무너져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인보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마크로파지네 우리가 이제 그 염증을 그 조세하는 게 대직세포라는 거죠. 마크로 거기에 이제 그게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고 염증 일으키게 아니면 변화시킨다. 그 얘기 맞죠? 제가 좀 알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 거고요. SV도 어떠세요? 네, 아까 최동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그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치료를 목표로 하는 거는 연골이 재생되고 그 관절염의 진행을 좀 막고자 하는 방법으로 치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맥이든 SVF든 어쨌든 성장인자라든지 항염증 인자들을 통해서 그 통증을 개선시키고 더 나아가 이제 연골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비맥에 비해서 이제 SVF는 아무래도 더 줄기세포 자체가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연골 재생을 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말씀하신 또 저희가 이제 카티스템하고 SVF하고 치료 결과를 좀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거 봤을 때 배양을 통해서 많은 수의 줄기세포를 포함한 카티스템하고 비교해 보아도 SVF를 통해서도 충분히 연골이 카티스템에 견줄 만한 그 연골 재생 효과를 볼 수가 있었던 결과를 얻었고요. 그에 맞춰서 임상적 결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카티스템의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 뼈를 손상시키는 그런 면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생각 드리고요. 하여튼 둘 다 좋은 치료법이에요. 좋은 치료인데 또 한 가지는 관절염에 이런 농축물을 이용하는 지방이든 골수든 골수 지방이 하는 것은 참 시작 단계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치료법들을 환자분이 잘 아시고 또 선생님이 많이 아시고 또 서로 싸우지 않고 그러면 좋겠어요. 오늘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게요. 요즘 비맥이 되고 나서요. 교수님이 잘 모르실 건데 7월인가 8월부터 실손보험 아시죠? 거기에서 한 달에 1,000억 넘게가 나간대요. 비맥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맥 때문에 한 달에 보험회사에서 들리는 얘기인데 나가는 돈이 1,000억 정도 나간대요. 비맥의 그 가격을 알아볼 때 저희가 한 400만 원쯤 받거든요. 빼고 나서. 근데 보통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인데 한의원들이 한 600, 700 받더라고요. 비맥을 이게 신유결 되니까 한의원들이 이런 신경통증과라든지 이런 마취 같은 거 고용해가지고 주사 놓게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 신유로 기술 그 적응증을 잡을 때 그 저희가 제출한 문헌들은 KL 그레이드 1, 즉 아주 초기 관절염부터
KL 그레이드 4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신청을 처음에 됐습니다. 하지만 그 소위원회의 논의 끝에 KL 그레이드 1, 즉 관절염 1단계까지 포함시키면 그건 너무 남용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4를 넣으면은, 그러니까 4라는 거는 이제 기계적인 마찰이 심해서 말기 때 하는. 예, 그리고 인공관절이라는 훌륭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한을 둔 거거든요. 2나 이제 3로. 근데 제 생각에는 KL 그레이드, 즉 골 관절염을 엑스레이에서 진단하는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1, 2는 어렵죠. 네, 특히 1기, 2기를 나누는 법과 3기, 4기 나누는 법은 참 그 상당히 주관적이라서 의사끼리도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그레이드만 보고 적응증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보고 환자가 좋아질 만한 상황에서 권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뽑는 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골의 이제 형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뽑는 것이 이제 전상 장골 여기 뽑는 거죠. 그게서 여기나 뒤에 뽑는. 네, 뒤로 한 5cm 정도 뒤로 가서 골반이 뒤로 눕혀 있고 골반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35도 정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접근을 하고, 또 우리 골반은 가만히 누웠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 20도 정도 앞쪽 방향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갈수록 이제 뼈가 얇아지거든요. 이렇게 얇아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중간까지 위치하려면은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4, 5cm 정도 접근을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 중에 이런 그 장골에 골절이 와서 나이 드신 분. 골절이 와서 오는 경우, 그런 것에 대처를 해주려면 당연히 정형외과 전문의가 그런 주사 이후의 부작용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도 시술을 받아야 더 안전하고 더욱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경험에 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뽑을 때 앞에 뒤를 뽑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들어가면 첫째는 나이 드시면 골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거나 되게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잘못 뽑으면 응고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뽑는 방법도 한 번에 뽑느냐 여러 번 뽑느냐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잘못 뽑으면 응고대에 쓸 수도 없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우리 주사할 때도 대부분 관절염 환자분들은 염증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못 주사하면 더 붓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음파를 보고 주사를 놓으려고 노력하고 피해가려고 그러고, 정형외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뼈를 다루는 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에피소드인데 갑상선 수술만 전문하는 사람이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반 외과 선생님이. 그리고 뭐 성형외과도 이걸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건 아닌가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 SV는 더 심하죠. 더 경험을 요하죠. 성형외과에서 막 그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부작용도 많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65도 넘어오는데 되게 아프신 분, 저 같은 경우 인공관절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안 되죠. 명백하게 연골이 다 손상돼서 뼈와 뼈가 이렇게 맞닿고 있는 경우나, 또 흔히들 관절염이 진행하면 이렇게 오다리가 되지 않습니까? 오다리가 이제 된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한쪽으로 체중이 이제 실리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워서 여기 염증만 이제 줄여줘서 혹은 재생시켜서 그렇게 걷게 한다면 다시 이건 축 때문에 금방 이제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도 피해야 되고, 또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같은 그런 환자들도 이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또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환자한테 좋은 결과를 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과용되고 하는 것들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또 이게 보면 한의원들 저한테 욕하고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지만 저만 하겠다는, 저희 정형외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시더라도 좀 정확히 배워서 하고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은 게 하는 게 저희 이제 의사들의 이 바램입니다. 바램이고, 줄기세포라는 것은 사실 우리 최 교수님도 10년 넘게 연구했고 저도 15년 가까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줄기세포를 한 번도 안 해봤던 병원들, 줄기세포를 막 공격했던 병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배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환자분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경험 있는 분들을 선택해서 치료를 받는 게 이게 환자분도 좋고 또 이런 치료를 하는 의사 입장도 좋은 결과가 나고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면서 오늘까지 바쁘신 우리 최 교수님 모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도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